안녕하세요. 박종선 교수입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뵙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재택 수업, 사이버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뵐 때까지 그래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수업을 한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진도를 나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복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앞에 고령사회에 시작해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쭉 한 번쯤 다 여러분들도 자료들을 보고 많이 또 책도 보고 찾아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사들이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복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복지라는 게 더불어 잘 사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지의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복지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경계 그래프, 이게 이제 경제 성장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욕구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게 이제 니드인 거죠. 욕구 니드.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진 돈보다 욕구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걸 살 수가 없겠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위에 있고 돈이 밑에 있다. 이 구간은 불만인 거예요. 불만. 그러면 옛날로 생각해 보면은 배고플 때는 먹는 욕구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먹는 게 해결되면 욕구는 충족이 되는 겁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처럼 하위 욕구부터 충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경제적인 부분이, 자원이 남게 되면은 다른 욕구가, 상위 욕구로 발전하는 거죠. 다른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더니 우리가 전자제품들을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각 집마다 TV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들을 원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 교통, 이제 교통이죠.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욕구는 한없이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욕구의 비교를 내 옆집 사람에게,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하고 있죠. 유명 연예인이, 세계적인 탑스타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하면은 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최근에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욕구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자동차만 보고 그 자동차를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명품 자동차들이, 좋은 비싼 자동차들이 들어와 있죠. 그 차들을 보면 나도 사고 싶고 타고 싶은데 막상 그 차를 살 돈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욕구보다 내가 가진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만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이 구간이 다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불만이 작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복지, 개인이 알아서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사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때부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 개입.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아무리 벌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불만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국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복지국가 시대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복지국가가 시작이 되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렇게 정말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욕구들, 하나를 주면은 그 이상을 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해도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라는 걸 하게 되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이 나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국가의 예산,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정말 먼저인지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 자료와 근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아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뭘 원하느냐? 크리스마스, 아니면 요즘 이제 어린이날에 다가온다고 하면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아이들만 갖고 싶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책을 사주고 운동화를 사주고 옷을 사준다. 아, 우리 애가 이제 지금 발이 작아졌으니까, 신발이 작아졌으니까 발이 커서 운동화를 사줬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욕구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욕구가 쭉 올라가는데 그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켜준 거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뭘 먼저 사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상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게 앞에서 잠깐 욕구 충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지라는 말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은 욕구 충족이에요. 욕구 충족. 내가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욕구 충족.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인 거죠. 문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면 개인 문제.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면 사회 문제.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 못하면 우리가 빈곤 문제예요. 그럼 빈곤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일까? 객관적 자료들을 가지고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 문제도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 것들을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닌텐도를 원하거나 아이폰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우선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우선순위를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떻게 정할까요? 내 개인이 원하는 거면 개인 문제지만은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지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식을 하고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또 강의실에서 만나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빈곤 문제부터 해서 건강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 이야기하는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뭐 근로자의 문제 되게 많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사회 문제가 뭐냐면 노인 문제예요. 노인 문제. 노인 문제. 노인 문제가 왜 높게 나올까요? 우선순위가. 그냥 노인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게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객관적인 자료, 통계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노인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문제라고 인식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이 뭘까요? 우선은 노인 인구의 비율인 거죠. 비중. 노인 인구 비율. 노인 인구의 비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은 자료들에서 찾아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고령 사회고 고령화 사회는 2000년도에 진입을 했고 어떻게 돼요? 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고 중요한 문제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령 사회 14%. 이것도 이미 2018년. 통계상으로는 원래 19년에 14%를 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18년 정도에 이미 넘었죠. 그리고 앞으로 28년, 29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 20%를 넘을 거라고요. 노인 인구가. 여러분이 2030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2030년. 이제 2020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되죠? 불과 10년.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10년 안에 노인 인구가 20%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이 되면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노인이 되면은 길 가다 3명 중에 1명은 노인인 거예요, 이제. 사회가 그만큼 생산력을 갖춘 젊은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또 하나 저출산 문제하고 항상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요? 노인의 인구의 비율이니까 아동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노인의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선 이렇게 통계로 놓고 봐도 노인의 인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누가 봐도 문제네. 앞으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누가 이 노인들을 부양할 것인가. 지금은 뭐 7명, 8명, 9명 우리가 일하는 생산력을 갖고 있는, 생산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노동인구 7명에서 뭐 8, 9명 뭐 이런 성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한 명이 내는 세금으로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앞에서 이미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원래는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개강이 또 3주 연기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5월에나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정리를 우선 한번 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쭉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유럽이나 프랑스라든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노인 인구가 이미 많은데 이들이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우리가 걸리는 시간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많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는 부분들 중에 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노인들과 젊은이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60대 이상, 30대, 40대, 50대, 30대, 20대 각각의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는 폭들이 점점 좁아지는 문제들도 갖게 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들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빠르다.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는 어떻게 돼요?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아리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디를 가도, 회사를 가도 신입사원보다
중간 관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노인 되면은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아이는 이거밖에 없는데 다 노인인 거예요. 다 노인.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어디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결국은 아이가 줄어들고 누군가는 우리가 계속 살 수 없잖아요. 노인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까지는 막 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5천만 고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 하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균 수명의 연장이죠. 첫 번째. 평균 수명의 연장이 왜 되었을까요? 의료기술의 발달. 잘 먹죠? 그리고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치료도 요즘은 병원 가면 잘 받죠?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아프면은 그냥 아프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료기술의 발달은 평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 수명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보통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죠. 여자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사는데 평균 수명이. 그래서 여자는 한 90세 가까이 되고 남자들은 이제 80대 초반 평균 수명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길다라는 건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노인 문제 중에서 또 이제 여성 노인들이 많다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여러분들 이제 노인복지시설 중에 우리가 이용시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법 아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노인복지시설에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생활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여가시설, 재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시설.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에요? 생활시설은 양로원 같은 곳들로 아프지 않는 어르신들이 24시간 생활하는 365일 생활하는 시설이고, 의료시설도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24시간 365일. 다만 차이는 뭐예요? 아픈 노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양원이죠. 여가시설은 이용시설, 재가시설도 이용시설이에요. 이 2가지는 이용시설이에요. 이거는 이용, 여기 2개는 생활. 이 이용시설 중에서 여가시설은 복지관, 노인대학처럼 아프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재가시설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가처럼 아픈 분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르신들도 이제 보면은 여성분들이 한 70% 이상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보면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남성 어르신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가봐도 대부분이 다 여성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또 여성 어르신들 성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이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유, 원인,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 지금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 별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상당히 아니죠. 거의 바닥, 거의 맨 밑에 있는 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한 명당 아이를 낳는 수를 우리가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안 되는. 결국은 이 노인 문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나중에 또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출산 장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 문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지만은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노인복지도 해결하는 그런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인 문제, 노인복지라고 하면은 노인들에게만 뭔가 주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려고 하면은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저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6학년, 4학년 이렇게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이가 3명이면은 각종 혜택들이 좀 많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주변에서 듣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강의실에 만나면 또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겠지만은 혜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혜택이 별로 없어요. 가장 많이 받는 게 뭐 다둥이 카드라고 해서 주차장,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가면 50% 할인.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주차 요금에 50% 할인되는 거. 저희 셋째 낳을 때 20만원 받은 거. 요즘은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 한 명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4억이 넘게 든다고 하죠. 예전에는 2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4억 정도 넘게 든다고 해요. 3명이니까 12억, 13억, 14억 이렇게 들겠네요. 그 돈을 과연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지금 참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노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원인이죠. 원인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한 15% 이상이 노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15%면은 얼마예요? 노인이 750만 명이 넘는 거죠. 노인 인구가 800만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계산이니까. 그럼 노인이 많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왜 또 문제가 생기느냐? 노인에게 돈이 또 사회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노인 문제라고 하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빈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고독, 그 다음에 무의. 이게 노인의 4가지 문제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노인이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는 거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왜 우리가 이걸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노인은 우선은 빈곤,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데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건강, 나이가 들면 아프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 여러분 의료보험에 있어서 적자폭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인 거죠. 노인들 병원에 가는 거야. 아프니까. 젊은 사람이 병원을 많이 가겠어요?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노인들이 병원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건강,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회적 고독사, 노인도 혼자 있으면서 고독사도 발생을 하죠. 가장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추세가 독거노인,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노인보다는 노인 단독 세대가 늘고 있고, 또한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길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거노인들을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발견을 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관리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이 움직임이 몇 시간 이상 없으면은 뭐 알림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들도 최근에는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요. 또 무의는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 그래서 노인들은 뭔가 소릴거리라도 있는 것을 내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노는 게 좋을지 몰라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를 무한정 계속 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우선 중요성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중요하게 최근에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 건강 그러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또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예요? 치매죠, 치매. 우리가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그러면은 치매,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중풍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인성 질환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노인성 질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고 건망증하고는 약간 달라요. 건망증은 잠깐 내가 잊어버리는 거고 이 치매는 내가 이게 단기 기억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억부터 상실을 하는데 우리가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진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압력이라는 게 사람, 장소, 시간 같은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면은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망증은 잠시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런 치매들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증인 치매 이런 분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용하는 게 제가 운영하는 노인주야간 모시라 같은 거고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의 발병률 뭐 노인성 질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보면은 치매의 발병률이 최근에는 7에서 8%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전체 노인 중에서.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8, 9%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80세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20% 정도의 발병률이 발생한다고요. 20%. 80세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현재 보통 한 10% 정도를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의 치매 발병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8, 9% 이렇게 8%, 9% 이렇게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떻게 돼요? 전체 노인이 우리가 800만이 좀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돼요? 80만. 실제로 지금 등급 인정자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인정자들 7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치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중풍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등급 인정자들, 일상생활을 혼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비가 있어도 못하니까 80만이 아니라 우리가 130만까지도 갈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0만이 넘어갈 거다. 이 130만이 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상생활을 못하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가 왜 전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늘어나면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회복지 기관과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복지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전망이 있다라기보다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참 어렵죠. 예. 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되고 사회의 자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의 자원들이 다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